오늘은 스루프 때 코스트 회계의 영업이익 차이에 대해서 검증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샘플은 그 한라 건설회사 2022년도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샘플로 삼아서 진행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국룰이라고 하네요. 어, 읽어보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많은 내용을 좀 글로 적어놨어요. 원가 회계 손익은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매출원가가 매출액 증가보다 더 높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하단에 나와 있는 원가 회계 손익 내용이 그렇죠. 매출이 2.8% 증가했는데 매출원가는 5%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매출원가가 왜 크게 증가했는가라는 것이 추가 질문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 서서 우리는 또한 제조, 이 건설회사니까 공사 원가라고 표현이 되겠죠. 가 또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현 공시 시스템에서 제조 원가는 공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 그것이 이제 제가 그 좀 둔한 머리로 끙끙거리면서 어떻게 찾아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은 28.5% 감소했습니다. 원가 회계로. 그리고 이제 원가 회계도 이제 생산성이라는 걸 제가 이제 만들어 봤는데, 현장 건설 현장의 생산성이 아니고 회사 전체의 생산성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1.04, 전년 동기 1.05보다는 0.02, 소수점 두 자리로는 0.02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답변은 비전문가인 제가 뭐 원가나 뭐 회계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스카이어가 발견하고 다듬는 시간을 들여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그 분석을 할 때는 이제 원가 회계 영업이익은 제가 표시를 안 하고 스루프 회계 손익을 바로 넘어오는데요. 매출이야 변동이 없죠. 차이가 없죠. 근데 그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55.8%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스루풋은 5.2%가 감소를 했고요. 스루풋율은 6.8%가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3% 증가해가지고 TOE 생산성은 1.1에서 1.01, 거의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스루픈 영업이익은 44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무려 186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재고자산 내역에 오면은 미청구 공사를 스루프에서는 포괄 컴프리헨시브라고 그러죠. 제공 성격으로 인식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용지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으로 치면 원재료 성격입니다. 다만 드물게 탁지 개발을 해서 용지 자체를 또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토목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 회사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용지에 가공비가 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 앞뒤 상황을 다 보긴 봐야죠. 그래서 이 한라는 완성주택 및 미완성주택을 포함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7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용지는 그 85억 원이 감소했고요. 그리고 미청구 공사는 그 62억 원대가 증가했는데 크게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요거를 이제 다른 표로 표현하면은 완성주택 및 미완성주택과 미청구 공사를 합한 거를
포괄 WCAI라고 해서 238억 원이 증가했고요. 전년도에는 거꾸로 176억 원이 감소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작년에는 그 원가 회계보다 스루풋 이익이 줄었기 때문에 스루풋 이익이 많이 났고요. 올 상반기는 그 포괄 WCAA가 증가했기 때문에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적게 영업이익이 나게 된 것이죠. 이 갭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에서 가공비율, 현장 운영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건설업에서는. 즉 가공비가 배부된 비율만큼의 차이인 것입니다. 결국 그 갭이 186억 원이었는데 가공비 그 배부 재고자산 증감액, 그 계약자산 미천공공사 포함해서요. 그게 아까 238억 원이었거든요. 거기에 가공비율 78%를 곱하면은 그것이 아직 미실현된 이익이 낮다고 미리 땡겨서 이 원가 회계는 이익이 낮다고 그렇게 결산을 해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작년도는 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6억 원의 차이는 또 어디서 검증을 할 수 있냐 그러면은 CSM, 매출원가 재료비를 CSM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Cost of Sales Material 이렇게 그 약자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스루풋에서 제가 그 산출하는 매출 재료비 이거하고의 차이액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증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이제 WC 비율, 가공 비율이 있는데 이제 건설업에서는 현장 운영 비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게 전년도에는 85%인데 78%로 크게 내려갔다 그러면은 이것만 보더라도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건설 자재 비용이 이렇게 또 이거 가지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가공비 비율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 답변은 다행히도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 공식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것은 비전문가인 제 입장에서는 매우 행운이었습니다. 이 비성분 내용을 가지고 결국 전국적으로 가공 비율을 산출할 수 있었던 거죠. 요 밑에 있는 내용 다시 그 글씨로 써 있는 거를 읽으면은 매출원가 재료비도 판매량 기준이나 결국 Q 매출 재료비 간의 차이인데 요 판매량 기준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가공비가 배부되어 있는 거고 Q 매출 재료비는 가공비가 포함되어 있지 배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 가공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비성분 내용을 제가 재구성한 내용인데요. 가공비는 운영 비용에서 판매 관리를 뺀 것이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또 가공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료비가 크게 상승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제시한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1,084억 원인데 12.4%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3% 증가했고 그리고 가공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빼면은 이 금액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그 총 제조비용 나누기 가공비가 가공비를 하면은 이 비율이 78%, 전년도에는 85%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총 제조비용은 또 어떻게 계산하는 거요?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용지가 그 제조업체로 치면은 이게 원재료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용지에는 그 가공비가 배부 안 되는 거로 인식이 되고요. 그러면은 원재료의 그 사용액하고 자재 사용액하고 건설 자재 그 다음에 용지를 썼으니까 요게 두 개 합친 데다가 가공비 요거죠. 가공비를 합치면은 그게 이제 총 제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총 제조 비용을 100으로 봤을 때 가공비가 78%가 된다. 이렇게 이제 산출을 해냈던 것입니다. 큐 재료비 가격이 상승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입증할 데이터는 확인할 수 있는가? 다행스럽게도 2022년도부터 그 사업보고서 2의 사업의 내용에 아예 금감원에서 양식을 만들었는데 원재료 가격 내용이 나와야 되고 또 제품 가격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제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원재료 구매액도 있고 가격 추이도 있고 제품 판매에도 그 판매액이 있고 제품 가격 추이도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명백히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하다 보면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기업들이 꽤 나오죠.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도 그 원재료 가격과 제품 판매 가격은 두리뭉실하게 그냥 구두 설명식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재료 가격은 그 철근 전년도에 크게 올랐죠. 근데 올해도 좀 상반기에 올랐고 레미콘도 올랐고 전기동을 말하자면은 그 한라에서 뭐에 쓰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 전기공사 쪽 때문에 이걸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요. 이 형광류도 있네요. 그 어떤 그 구조물을 만드는데 형광류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원재료의 가중평균을 구해야 하나 외부에서는 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원재료 매입액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게 대응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건설업종에서 전기동을 원재료로 공시하는 기업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그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뭐 여기 제가 미리 써놨네요. 이 차이는 미천고공사 증감액이다. 건설업은 외주부 비율이 평균 운영비용 5위의 70% 선이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운영비용 여기 외주비를 보면은 68%, 69% 거의 뭐 한 70% 선에서 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58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직원 수가 1173명이고요. 상반기 평균 임금이 5천만 10만 원입니다. 0.3%가 하락을 했습니다. 요게 인플레이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느냐? 글쎄요. 여기도 뭐 잔업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그러면은 경기가 좀 안 좋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깎은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0.3% 깎였습니다. 연간 그래도 그 평균 임금은 1억 원 넘습니다. 외주 가공비가 0.5% 증가했습니다. 2단계 재고자산회계 투명성을 보면은 요게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반대로 표시하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61억 6,3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요게 이제 미천고공사의 증감액으로 일치는 합니다. 그리고 요거 2단계만 보더라도 건설업 치고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성이 좀 나름대로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금흐름표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전년도에는 일치를 하는데 올해 5,4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쭉 주석 내용을 훑다 보면은 매각 예정 자산이 있거든요. 그 매각 예정 자산 속에 회사는 그 표시한 게 없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매각 예정 자산에 재고 자산이 5,400만 원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미천고 공사의 그 증감액이 또 차이가 올해 상반기에 있습니다. 이게 그 전년도 거를 일치하는데 올해 거를 그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그 77억 원 나갔는데 미천고 공사가 그러면 77억 원이 증가했는데 61억 원 62억 원밖에 증가를 안 했다. 그러면 한 16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거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요게 좀 아쉽네요. 요게 틀리는 게. 그렇지 않다면은 한라가 건설회사로 치면은 나름대로 그 재고자산 해가 투명성이 좀 높은데 요것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16억 원이란 돈이 좀 작은 차이도 아니죠. 그런데 아쉽다고 했지만 요거를 다시 한번 또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손상각이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 현금이 77억 원 나갔는데 미천구공사가 62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다. 그러면 16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그러면 그게 딴 게 아니고요. 대손상각 처리한 금액이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들을 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일치를 합니다. 요거까지 본다면은 한라가 그 재고자산, 그 포괄 재고자산까지 포함해서 투명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어요. 다만 제가 걸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있어요. 딴지 좀 걸어야죠. 걸고 싶어서 거는 게 아니고 일부러 딴지를 미청구공사라는 게 아직 청구도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미청구공 매출 채권으로 인식을 하면서 상대 계정이 뭐겠습니까? 이 복식 부기 회계라는 것은 미청구공사가 증가를 하면은 그 상대 계정 대변에 매출 수익의 발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청구도 안 한 놈을 어떻게 대손 상각을 처리하느냐. 요게 문제.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하지 않았냐, 니들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한라 보고서. 근데 올해는 또 왜 했니?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다 영업이익을 조정하려고 이런 이 조정, 그러니까 좋은 말로는 조정이고 좀 크리티컬하게 얘기해서 뭐 너희들 조작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 그 포괄 재고자산 회전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이 계약자산 미청구공사도 크게 증가하고 또 원재료 가격도 크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수료분율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같이 떨어지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하지만 아까도 확인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대손상각 이런 걸 다 인정해 준다면은 나름대로 투명성은 어느 정도 확보했다, 이렇게 인정은 할 수 있겠어요. 포괄 WCAI 회전율이 하락하고 수료분율이 동일 방향으로 하락했으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가정이 성립합니다. 검증은 원재료 가격 상승을 확인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수주건별로 해가지고 에버리지 평균을 때리기가 어려워서 산출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임팩트 미래 가치는 60%가 떨어졌습니다. 주가 하락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게 하나 나왔는데요. 매출 채권 수금 속도하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하고 똑같습니다. 전년도에도 똑같습니다. 이런 회사 참 보기 힘듭니다. 내가 수금하는 속도만큼 돈 받는 대로 협력업체한테 돈을 바로바로 줬다는 얘기예요. 이거 좀 조금 점수를 높게 주고 싶은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수점 두 자리로 보면은 약간 떨어졌어요. 1.01에서 0.97로 0.04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일치하지는 않는 게 현실이겠죠. 약간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나 보기 드문 외주 업체와의 하청업체죠. 상생 기수가 높다고 보습니다. 건설업이라는 게 직영직원만 가지고 다 건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하청에, 재하청에, 그래서 또 안전 문제가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 하도 안전사고가 나고 사망사고까지 일어나니까 이제 노동법이나 산업안전법에서도 이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면은 그거는 원청 회사에서 책임져야 된다라고 법으로 아예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망사고가 나면은 하청업체 직원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청을 해준 한라가 책임을 법적으로 져야 된다, 이런 거죠. 이것은 뭐
바람직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금 재무집회에 와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196억 원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EAT 새우 현금 순이익은 325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2.8% 하락했습니다. 채권자한테 519억 원, 거의 520억 원을 갚아가지고 레버리지율은 54.2%. 그러나 50%가 넘으면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조금 높은 거로 쓰고 있네요. 그리고 최종 693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아니 돈을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 버퍼율 두 자릿수도 안 되고 한 자릿수로 낮은 수치도 있고요. 이익 인정률은 조금 상승했습니다. 귀하가 한라의 CEO라면 이 이자 부채 레버리지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저는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 매우 단순한 해법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스루풋을 크게 증가시켜 돈을 벌어야 된다. 스루풋을 크게 증가시켜야 한다. 이거가 목표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실현시켜야 된다는 거겠죠. 누군들 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뭐냐, 이 빚을 갚으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돈을 어떻게 버냐, 그러면 스루풋을 올려라 이거죠. 그 올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자, 그래서 연말까지 매출을 원가 회계식으로 매출을 예상해 보면은 단순 2배 정도 하는데, 이제 그 재고 자산의 변동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 포괄 재고 자산이 증가를 15% 한다고 보면은 이게 그냥 단거래 한 건의 그 공사건이라고 한다면은 1억 한 3,220만 원짜리 그 견적을 냈는데, 협상 결과 광급 공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1억 3천만 원의 1억 3천만 원의 계약이 됐다. 그러면 남는 게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454억 원이 남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454억 원이 아니네요. 45억 원이네요. 죄송합니다. 뭐 여기서 그러면 끝내자 우리. 더 이상 뭐 욕심 부리지 말고 뭐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볼 수 있는데요. 그래,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더 노력 안 해도 재고를 미천구 공사를 15%만 증가시켜도 우리가 결산할 때 그렇게 조정 작업을 해서 오너한테는 원래 그 제한가 유사하게 이익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월급쟁이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CEO, 행동과 이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전문 CEO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그만했다, 이제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래서 1억 3천만 원짜리로 끝내기로 하자, 이렇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은 어떤 사고 방식으로 가져갈 거냐 그러면은 이거 사실은 원재료 가격 상승했다. 평균 한 최하 8%, 원래 10%인데 한 8%만 올려달라. 우리 마진율 요거 원하는 거 아니다. 자재값만 올려달라. 그게 얼마냐? 1억 3,790만 원짜리인데 뭐 크게 차이도 왔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결론은 자관 원가에 세뇌되어 있는 관공서 쪽에서 광급 공사를 발주하는 데서 똑같이 1억 3천만 원에 해라. 그러면은 6% 깎인 거고 예상 영업이익은 704%나 깎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흑자로 만들 거냐, 이게 이제 문제죠. 포괄 WCAA 회전율을 7.4% 증분시키는 달성을 성공한다면, 즉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적게 끝냄으로써 상호작용하는 여러 비용들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완성 매출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딴 건 그대로 가져가야겠다 이게요. 가격 그대로. 이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만
7.4% 증분시켜보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빨리 끝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완성 매출이 일어나서 16.9%, 17% 매출이 더 증가하면은 우리가 이게 1억이었으니까 1천만 원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 연말을 제시하는 게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회사 문제는 요거 지금 수주잔고를 나타내는 식이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 수주산업업체들이 사내 공무부 수준으로 이게 기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난 것만 빼고 나머지 현재 진행 중인 거 수주총액 얼마인데 완성공사액 얼마 가지고 수주잔고가 얼마다. 이게 완성공사액이 이게 매출액하고도 전혀 매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더도 말고 수주잔액 공시 표기를 현대중공업이 가장 우수한 사례로 하고 있는데 더도 말고 현대중공업 같이만 해달라. 그러면은 현대중공업은 이 완성 공사액이 기간별로 이렇게 표시를 마감해서 표시해 주니까 완성 공사액이 바로 완공 매출액인데 이게 손익계산서 매출액하고 일치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나와야 책임 있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가를 보면은요, 예상한 대로 많이 떨어졌죠. 5,400원이었는데 3,870원 떨어졌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45%밖에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건 시장에서 어떻게든 신뢰를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지금처럼 관행적으로 그렇게 이 결산을 그렇게 이 공시하시면 안 된다. 좀 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공시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거를 누누이 좀 강조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회사는 전년도 상반기 중에 이 자기 주식 소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주가 상승이 되고 주가를 좀 가치를 올리는 거죠. 올해는 또 자기 주식을 또 매입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148만 7천 주를 소각을 해서 없앰으로 인해서 일주당 가치를 올렸는데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예, 이게 좀 문제인 거죠. 자, 주주 현황은 정몽원 씨가 17.51%, 한라홀딩스가 16.27%, KCC가 들어와 있네요. 9.78%. 그래서 이제 서로 반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KCC하고 한라는 반개로 알고 있기 때문에 KCC는 이미 건축자재 메이커로서 이미 분석을 했고요. 한라를 보면은 현재 규모는 중견 건설업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KCC 건설도 아마 중견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KCC 건설도 좀 분석을 해서 추가로 좀 이렇게 소개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 스루풋 회계 영업이익의 차이에 대해서 확실히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그런 질문에 대한 차이 검증을 쭉 설명하냐고 조금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다른 회사 할 때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요거는 참고적으로 당분간 한 달 정도 대문 성격으로 계속 들어오는 첫 대문에 공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